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엽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이번 달 러시아를 방문해서 푸틴 대통령과 무기 거래를 할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이미 선발대를 러시아에 보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서울시가 성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목상 씨의 조형물 철거를 강행했습니다. 철거를 반대한 정의연 등 일부 여성단체들은 현장에 나타나지 않아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오늘 출국합니다. 정상회의를 통해 북핵 공조와 공급망 다변화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서희초 교사 추모 집회에 참석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교육계가 고인의 뜻을 받들어 더 이상 그런 희생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퍼레이드 시작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번 달에 러시아를 방문해서 푸틴 대통령과 무기 거래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북한은 이를 위해서 이미 경호원을 포함한 한 20명이 선발대를 블라디보스토크와 모스크바에 보냈다고 전해집니다. 러시아는 북한의 포탄과 대전차 미사일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슬기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 러시아를 방문할 수 있다고요? 네, 뉴욕타임스가 미국 정보 관계자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그 일정은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달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를 위해 이미 20명의 선발대가 열차로 블라디보스토크를 이동한 뒤 비행기로 모스크바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 역시 같은 동선으로 열차로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한 뒤 비행기를 타고 모스크바로 이동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 같은 동선은 김 위원장이 러시아행을 매우 진지하게 여긴다는 방증이라는 게 뉴욕타임즈의 해석입니다. 평양에서 모스크바까지 이동은 열흘 정도가 예상됩니다. 김 위원장의 러시아행은 지난 7월 이른바 전승절 70주년에 참석한 러시아 쇼이구 국방장관의 아이디어라는 게 뉴욕타임즈의 설명입니다. 쇼이구 장관은 김 위원장에게 푸틴의 친서를 전했고 푸틴은 김 위원장이 이 북한의 포탄과 대전차 미사일을 러시아에 보내줄 것을 희망한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의 북중러 3국의 연합훈련을 공식 제의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국정원이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가교 역할은 쇼이구 국방장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채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월 북한을 방문한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김정은 위원장과 무기 박람회장을 찾아 신형 무인기와 미사일을 둘러봤습니다. 쇼이구 동지에게 조선인민군이 장비하고 있는 무기 전투 기술 기재들에 대하여 소개하시고 푸틴 대통령의 친서도 전달됐는데 국정원은 이 자리에서 러시아 측이 북중러 3국의 연합훈련을 공식 제의했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쇼이구 국방장관이 김정은을 면담할 당시에 아마 북중러 연합훈련에 대한 공식 제의가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국정원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은 단기전을 목표로 전술핵 위력을 확인하는 폭발 실험의 과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북한이 국내 지하 세력에 반대 활동을 전개하라는 지령도 내리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국내 반정부 세력이나 지하망에 반대 활동을 하도록 독려하는 지령을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다고. 국정원은 북한이 반대 시위 장소도 서울 광화문 광장과 일본 대사관 주변으로 구체적으로 지정해줬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자, 앞서 전해드렸듯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이번 달에 러시아를 방문해서 푸틴 대통령과 무기 거래를 할 것이다. 이런 외신 보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국제부 최원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 7월에 이제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을 방문을 했잖아요. 이게 이때가 그럼 북러 군사 협력이 제대로 시작된 계기가 된 겁니까? 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서 지난 7월 말에 평양을 찾았었습니다. 중국보다도 더 먼저 도착을 했었었는데 이 쇼이구 장관 방북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휘하고 있는 수장이라서 방북이 무기 거래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관측이 제기됐었는데요. 네. 또 김정은 위원장이 무기 전시회에서 쇼이구 장관에게 대륙간 탄도미사일 또 신형 무인기를 직접 소개하기도 했었죠. 최근 백악관 이 방북의 진짜 목적이 러시아가 북한에 포탄을 팔아달라고 설득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이후 친서를 주고받았다는 첩보까지 공개했는데요. 백악관 이런 정황을 볼 때 북러 무기 협상이 활발히 진전, actively advancing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렇게 네. 평가를 했고요. 또 러시아 관리들이 후속 협상을 위해서 다시 평양에 갔다고도 전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백악관에서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전달을 한 것 같은데 예. 그동안 이제 북러 무기 거래 정황 여러 차례 알려져 있었죠. 네, 미국은 그동안 북러 무기 거래 정황 여러 차례 문제 삼으면서 또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 예. 모든 수단을 동원해 왔습니다. 예. 지난해 말엔요, 북한이 러시아 용병 기업이죠. 바그너 그룹에 전쟁에 쓸 보병용 로켓과 미사일을 제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황당무계한 모략이라고 강하게 부인을 하고 나오니까 네. 올 1월 작정하고 이 무기 수송을 위해서 러시아 열차 북한으로 가는 모습이 찍힌 위성 네. 사진을 증거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 올 3월에는 북한이 러시아에 탄약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식량을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네. 특히 지난달 말이죠. 편지 교환 사실까지 공개한 거는 이제 중국이 무기 네. 제공에 좀 신중한 상황에서 북한이 무기고로 대신 부상한 것에 대한 위기감도 어느 정도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만난다 그러면 서로 양쪽에서 어떤 것들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까? 네, 오늘 뉴욕타임스 보도를 예. 보면 예. 푸틴 대통령은 포탄과 대전차 미사일을 원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인공위성과 핵 추진 잠수함과 관련한 첨단 기술 또 그리고 식량 지원도 요청한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네. 서방 전체와 대치하고 있는 러시아로서는 전쟁 장기화 때문에 무기 부족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전쟁에 쓸 포탄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미 백악관은 앞서 이에 대해서 러시아의 절망과 나약함이 반영됐다 이렇게 말한 바도 있고요. 네. 북한은 핵미사일 고도화에 도움이 될 첨단 기술을 원할 가능성이 높아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북한으로서는 외화도 벌어들이고 또 무기 성능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네. 또 미국 달러나 중국 위안화 등 현찰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미국과 서방은 북러 무기 거래, 유엔 안보리 결의 직접적으로 위반한다고 경고를 하고 있지만 예. 러시아가 사실 이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상황에서 실효적인 제재 수단은 마땅치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 후 이제 북러 관계가 진전이 된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 전쟁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되고 있나요? 네, 전쟁 이후 신냉전 구도가 심화하면서 북러 관계도 사실 지속적으로 개선돼서 왔던 예. 건 사실인데 네. 오는 9일 북한이 이제 정권 수립일에 맞춰서 대규모 열병식을 예고했고요. 또 네. 오는 10월에는 푸틴의 방중도 예정돼 있습니다. 또 이달 북러 회담과 더불어서 올 가을 북중러 진영의 이런 맞대응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대반격이 더딘 상황인데 네. 대러시아 봉쇄망에서 북한이라는 구멍까지 계속 커진다면 이 우크라이나 전쟁 더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고요. 더불어 북한이 러시아를 통해서 군사 능력을 이렇게 계속 신장을 해온다면 전 세계가 더 큰 이런 장기적인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국제부 최원희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경기 시흥시의 한 식당에서 여주인을 흉기로 살해한 중국인 남성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에선 80대가 몰던 택시가 주택으로 돌진해 차량이 전부 불에 탔습니다. 정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 시흥시의 한 식당. 문 앞에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는 폴리스 라인이 쳐졌습니다. 식당 주인 A씨가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오후 5시 30분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 뒤쯤 숨졌습니다. 가해자는 중국인 남성 B씨로 범행 직후 흉기를 버리고 달아났지만 신고 접수 약 3시간 만에 인근 노래방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흉기가 여러 개 발견된 만큼 범행에 사용된 도구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입니다. 특히 피해자와 면식이 있는 관계였는지 아니면 이상동기 범죄였는지를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최초 신고는 칼로 신고가 돼 있었는데, 우리가 거기에 피 묻어 있는 게 뭐 좀 도끼가 있었는데, 그게 뭐 찔리면서 묻은 건지 아니면 그걸로 했는지는 좀 확인해봐야. 주택에서 뽀얀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소방관들이 연신 물줄기를 쏘아댑니다.
어제 오전 11시 16분쯤 80대 고령 운전자인 C씨가 몰던 택시가 제주시의 한 주택으로 돌진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택시에 불이 나 완전히 소실됐고 주택 일부도 불에 탔습니다. C씨는 얼굴 등에 가벼운 화상을 입고 치료 중입니다. 경찰은 C씨가 급하게 핸들을 틀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고령자의 운전 미숙 가능성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성추행 논란이 일었던 이목상 씨의 조형물에 대해서 서울시가 잠시 전에 예정대로 철거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네, 철거를 반대하는 일부 여성단체와의 대치가 예상됐지만 회원들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서울 남산 기억의 터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재용 기자, 지금 철거가 진행 중이라고요? 네, 저는 지금 서울 남산 기억의 터 철거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전 6시 17분부터 기억의 터에 있는 이목상 씨 작품에 대한 철거 작업에 돌입을 했습니다. 당초 조형물 철거에 반대하는 여성단체 회원들과의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면서 현장에는 철거 전까지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여성단체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철거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억의 터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인 2016년 위안부 할머니들을 추모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이목상 씨가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논란이 불거졌고 철거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여성 단체들은 철거를 반대했고 서울시는 철거 강행 방침을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기억의 터 안에 있는 대지의 눈과 세상의 배꼽 등 모두 2점의 조형물을 철거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5톤짜리 집게차와 포크레인, 덤프트럭 등 중장비 4대를 동원했습니다. 철거는 약 3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조형물 철거가 완료되면 그 자리에 다른 대체 작품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기억의 터에서 TV조선 주재용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최근 성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목상 씨의 조형물 예정대로 철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네, 관련 내용 백성문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 이 기억의 터에 있는 남산 기억의 터에 있는 이윤상 씨, 이목상 조형물입니다. 법에 따라서 진행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목상 씨 같은 경우 지난 7월에 2013년 본인의 직원을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조금 전에 리포트에 나왔던 것처럼 이 기억의 터라는 공간은 2016년,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 시절에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추모 공간으로 시민 2만여 명의 성금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위로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곳에 설치돼 있던 이 대지의 눈과 세상의 배꼽이라는 이목상 씨의 작품, 이목상 씨가 성추행, 성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이 공간에 과연 이목상 씨의 작품이 있는 것이 말이 되느냐. 뭐 여론조사 결과상으로도 압도적으로 철거해야 된다는 의견이 높았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시가 법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좀 철거에 나서게 된 것이고 오늘 별 물리적 충돌 없이 철거가 진행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좀 아이러니한 점이 정의연 등 이제 일부 여성 단체들이 철거를 강력하게 반대했던 부분이거든요. 이제 정작 이제 논란이 되는 건 이목상 씨가 성범죄 전력이 있는데 여성 단체를 옹호하는 여성의 인권을 옹호하는 단체에서 이렇게 성범죄 전력자에게 한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간다라는 부분이에요.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정의연 같은 그 여성 단체 측에서도 이목상 씨 그 사람 자체를 옹호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강제추행 혐의 그 자체에 대해서는 규탄한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일 텐데요. 다만 이 작품의 의미에 대해서는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작품이 단순히 그냥 이목상 씨 개인의 작품이 아니라 추진위원들과 그리고 시민 2만 명이 함께 모금에 참여해서 만들어진 작품이기 때문에 집단 창작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목상 씨를 옹호한다 이런 것보다는 이 작품 자체를 보호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일단 이런 주장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가정입니다만 만약에 이목상 씨가 이른바 다른 진영, 뭐 보수 진영에서 몸담고 있었다면 저렇게 막아서고 저런 광경이 좀 펼쳐질 수 있었을까? 이러니까 더 좀 씁쓸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작품 자체의 의미를 중시를 한다면 네. 두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주장이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이목상 씨가 소위 말하는 민중화가 촛불화가라고도 하죠. 2017년에 광화문 광장 그 탄핵 촛불 집회 관련해서 예. 광화문에서라는 그 작품을 예. 청와대 본관에 문재인 대통령실에 설치하기도 했던 그런 민중 미술가입니다. 네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저 작품을 이목상 씨가 아닌 소위 말하는 정책 진영의 보수 진영에 몸담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의 작품이 있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런 말씀들이 좀 섣부를지 모르겠습니다만 성추행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부터 철거 얘기가 나왔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좀 같은 것은 같은 잣대로 좀 바라봐야 되는데 이번에 사실 그 정의연 등 일부 여성단체 쪽에서 이 철거를 좀 반대했던 것은 예. 결국 정치적 이념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씁쓸한 마음도 듭니다. 네, 일단 일각에서는 그래도 이제 예술품은 예술품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떤 조형물이 있을 때 그 작가의 이력이라든지 네. 작가의 범죄 혐의가 불거졌을 때 예. 우리가 그 조형물이나 예술품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앞으로도 이런 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의연이라든지 여성단체에서는 네. 철거를 하는데 이게 대안이 없는 철거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런 입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 부분이 이제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도 시민들의 여러 모금에 의해서 만들어진 창작물이었다는 것을 좀 반영한다라고 한다면 예. 좀 철거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공론화 과정들도 조금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조금 생각을 좀 다르게 좀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네. 이제 예술가는 조금 자유로운 영혼일 수 있는데 이 정치인이나 성직자에게 요구되는 너무 엄격한 도덕적인 잣대 여기에 들이대는 게 맞느냐? 변호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거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작가의 그런 개인적인 성향이나 작가의 문제점이 있다고 예. 하더라도 개인이 어떤 작품을 소장할 때는 그걸 감수하고 소장하면 됩니다.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나는 뭐 이목상 씨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내가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이 이목상 씨 작품은 나는 너무 좋으니까 괜찮아. 이건 괜찮은데 네. 문제는 이게 공공미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설치돼 있는 곳이 소위 말하는 과거 일제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위로하기 위한 공간에 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작가의 작품이 있는 것 자체가 이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 예술가의 자유로운 영혼이네 이런 것으로 평가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과연 그 공간에 이 작품이 설치된 취지가 네. 과연 맞느냐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왜 그 대중들이 많은 분들이 이게 철거가 옳다라고 판단을 하겠습니까? 이거는 개인적 소장의 문제가 네.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목상 씨의 작품 중에 서울 청계천에 설치된 전태일 동상도 있습니다. 맞아요. 이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청계천 다니시면서 많은 분들 보셨을 네. 텐데요. 2005년에 만들어진 것이고 청계천 전태일다리 위에 이제 설치돼 있는 그 전태일 정신을 구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동상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예. 일단 전태일 재단 측에서는요. 전태일 동상 존치교체 수기위원회라는 위원회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예. 그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결정하겠다라는 입장인데 그 위원회가 수차례 회의를 거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 범죄 혐의와 그리고 이 예술 작품 또는 이 조형물 작품에 대해서 과연 이 갭을 어떻게 하고 예. 또 국민들의 공감대를 어떻게 얻을지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많은 고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 생각하는 거는 이게 공공미술이다. 여기에 더 중심을 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세안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5박 7일간의 순방길에 오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부터 8일까지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해 한 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과 한중일 간 정상회의 등에 참석합니다. 이어 9일부터 이틀간은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했다가 오는 11일 귀국합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 서희초 교사 49제 추모 집회에 참석한 교사들이 징계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크게 봐서는 추모하는 한마음이고 교권 회복을 하자는 한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우리 교육계가 고인의 뜻을 잘 받들어 더 이상 그런 희생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신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해찬 전 대표가 농성장을 위로 방문을 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 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부 친명계 원외 조직이 릴레이 단식에 들어갔는데 여당은 이 대표가 정기국회로 바빠야 할 국회를 유튜버들의 놀이터로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광희 기자입니다. 지난 대선 경선 때 이재명 대표를 지원했던 이해찬 전 대표가 지팡이를 짚고 이 대표의 단식 농성장을 찾았습니다. 체크는 하고 있어요? 아직은 며칠 안 됐어요. 30여 분간 농성장에 머문 이 전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헌법 체계를 무너뜨렸다며 이 대표의 단식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이제 파시즘으로 가는 거예요. 이미 그 단계가 된 거거든요. 동조 단식도 이어지고 있는데 김병주, 문정복, 양이원영 의원이 하루 단식에 나섰고 친명계 원외 지역위원장 모임인 더민주 혁신회의도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당사에서 단식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지킬 것이고 혼자 비바람 맞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식을 통한 투쟁 방식에 대해선 당내에서도 평가가 엇갈립니다. 단식 농성으로만 딱 끝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발의도 가능하기 때문에 할 게 별로 없어서 그렇다라고 하지만 그러면 그것 또한 정치에 대한 포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내내 정부 규탄 촛불 집회를 이어가며 투쟁 수위를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단식 탓에 극단적 성향의 유튜버 수십 명이 국회에 상주하다시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를 극단 성향 유튜버들이 놀이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정기국회를 볼모로 잡는 단식쇼를 멈추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자, 지금 전해드린 대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식에 돌입을 하면서 당내에서 릴레이 동조 단식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봅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이해찬 전 대표가요 이재명 대표의 단식 농성장을 찾았는데 이대로 가면 파시즘이다 라면서 윤 정부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해찬 전 대표의 방문 또 이 발언 내용 먼저 김병민 최고위원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네, 비주류였던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네. 성남시장부터 단체장을 지냈던 인사가 유력한 대권 주자가 되기까지 든든한 뒷배가 됐던 것이 바로 이해찬 전 대표라는 얘기가 파다하지 않습니까? 예. 최근에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이 수사, 결국 재판 과정 속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도 이해찬 전 대표에 대한 불법 지원 문제 등이 같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과연 저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와 둘이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 민주당이 어떤 도움이 되는가를 묻고 싶고요. 파시즘 언급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해찬 전 대표가 과거 민주당 집권 시절에 20년 집권, 네. 100년 집권이라는 오만한 발언들을 쏟아냈던 내용들이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예. 이런 얘기들이 본인들 집권 시절에 했던 이 독재에 준하는 발언들일 텐데 지금 이해찬 전 대표가 저 자리를 찾아서 하고 있는 수많은 얘기들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동조 릴레이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좀 이제 그만둬야 된다라는 내용도 안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당내 분위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만둬야 된다 이런 얘기를 뭐 대놓고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그렇지만 어쨌든 이게 지금 효과가 있는 것이냐, 이미 효과가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어떤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는 상당히 많은 숫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이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뭐 첫날 단식을 하다가 어떤 위협, 테러의 위협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농성장을 벗어났잖아요. 그런 것들만 해도 결기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닙니까?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불행한 어떤 사고가 있었는데 그 사고로 인한 후과를 보면은 굉장히 뭐 총선 승리로 이어지는 이런 게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그 단식이나 그 행동이나의 어떤 결기 내지는 뭐 이런 것들이 보여지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가 죽기를 각오하고 단식에 임했다면 그런 그 위협을 하는 사람을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거기에서 결기를 보여줬다면 오히려 단식이 효과가 있었겠죠. 근데 그거를 피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그럼 이 단식도
뭐를 위한 결기를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아니면 뭔가를 피하기 위한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형식은 갖췄지만 내용이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의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면서 일각에서는요,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 발언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식을 하느냐 마느냐, 단식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는 그 개인의 자유의 문제입니다만 그것이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는 것을 그런 선례가 남겨지게 되면 앞으로는 자범 포함해서 누구나 다 소환 통보 받으면 이 단식하지 않겠습니까? 수사에 영향을 주는 선례를 남는다면 자범도 단식할 것이다 이렇게 한동훈 장관이 좀 강하게 발언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이게 검찰 수사에 지장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겠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네, 검찰의 소환 조사 또 법원의 재판을 회피하기 위한 이재명 대표의 이기적인 단식이라는 주장이 그래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소환 조사를 이번 대북 송금 관련된 내용으로 받게 되면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이어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많았었죠. 영장이 청구되면 이 대표 스스로가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공언했지만 당내에서는 여러 이견들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리더십이 흔들리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지금 단식을 하게 되면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아마 병원 신세를 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 이런 현재 상황에서 검찰의 소환 조사 일정이 흐트러질 수 있는 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정말 이 대국적인 나라를 위한 단식이 아닌 본인에 대한 재판 회피용 아니냐, 소환조사 회피용 아니냐는 지적들이 그래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예, 소환조사 회피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지금 단식이 계속 6일 돼서 뭐 8일 되면 뭐 거진 누울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에 나오겠다고 말은 했습니다만 이게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진짜 나가겠다는 의지는 맞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 신체의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으면 나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도 그런 모습을 통해 가지고 어떤 국민의 어떤 의식이 동정론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검찰도 그 이재명 당대표의 그 신체의 상태, 몸의 상태를 많이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거에 따라 좀 다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쨌든 지금 양쪽 다 이 국민의 의식을 굉장히 좀 고려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의 인식을 어느 쪽으로 좀 가져갈 것이냐 그런 어떤 여론전이나 아니면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그것을 굉장히 감안하는 행위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뭐 초래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은 뭐 있다고 봐야죠. 네, 그렇군요. 일단 뭐 검찰 쪽에서는 그 조사 없이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들리는 얘기로라든가 또 취재 결과라든가 보시는 경우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 보여요? 근데 뭐 백현동 사건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그것만으로 영장을 칠 수는 있었겠죠. 하지만 제1야당이 대표이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건건히 조사를 하거나 건건히 문제를 갖고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를 진행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표에게 한 번에 더 소환 조사를 통해서 지금 김성태 정 회장, 이화영 부지사 등이 다 얽혀 있고 이화영 부지사의 현재 수사 결과 등에 따라서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주장은 흔들림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이재명 대표에게 마지막 입장을 소환 조사를 통해 물어보고 그다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매우 자연스러운 일일 텐데 지금 현재 이 단식 때문에 일부 일정이 조금 수년 지연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단식을 뭐 한 달, 두 달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문제는 단식 때문에 갑자기 구속영장을 급하게 청구하기보다는 다소 수년 지연이 조금 되더라도 거기에 따른 전공법의 수사가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상황이 진행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른 주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조청년이 주최한 이 간토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사실을 두고 지금 파장이 커지고 있죠. 참석도 문제지만요. 윤미향 의원 왜 여기에 갔냐라는 질문에 민단 주최 행사에 초청받지 못해서 이 행사를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라고 이제 대답을 한 바 있습니다. 물론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갔다는 설명도 무책임해 보이긴 합니다만 확인해 보니까요. 초청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윤미향 의원이 도쿄 요코하미초 공원에서 꽃을 들고 추모비 쪽으로 걸어갑니다. 정부 보조금을 받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인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도 보입니다.
지난 1일 친북단체 조총련이 주최한 간토 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당시 영상입니다. 이날 고덕우 조총련 도쿄본부 위원장은 우리 정부를 불순한 무리라는 뜻의 남조선 괴뢰도당이라고 불렀지만 윤 의원 일행은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앞서 윤 의원은 행사에 참석하면서 주일 대사관의 교통지원을 받은 사실까지 알려져 구설에 오르자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몇 분이라도 참여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입장 충분히 페이스북에 밝혔고요. 행사 주최 측의 초청에 따라 참석했다는 건데 행사를 주최한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의 간부급 관계자들은 조총련이 윤 의원을 초청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올해는 100년이니까 그래서 남측 사람들도 참가한 것이 아닙니까? 참석해달라고 먼저 요청을 했었나요? 네네, 그런 게 없죠, 뭐. 뜻이 있는 사람들이 다 오는데, 뭐. 자진해서 온 거네요, 그럼? 윤미향 의원이 참석하는 건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미리 연락은 없었던데. 그날 가서 알았어요? 네네네. 윤 의원 측은 조총련 측에 공식 초청이 있었냐는 TV조선의 질의에 대해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자, 리포트 보셨습니다만 윤 의원이 행사 주최 측의 초청에 따라서 추모식에 참석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알고 보니까요 조총련의 초청은 없었습니다. 여당에서는요 외교부와 국회를 속인 사기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이 논란에 대해서 물론 최고위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조총련이라고 하는 친북 단체, 네. 저 자리에서 남조선 괴뢰도당 등에 대한 운운이 있었고, 네. 또 이들이 실질적인 북한의 이 주체 사상들을 함께 하고 있는 이른바 반국가 단체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또 법 위반 행위들에 대한 평가들이 반드시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윤미향 의원이 솔직한 본인의 대답이 국민 앞에 있어야 되는데 민단은 초청을 받지 못했고 조총련은 초청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 가는 길에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받을 수 있는 이 외교적인 나름대로의 이 의전 등에 대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윤미향 의원이 국회와 외교부를 대상으로 애당초 초청을 받았다는 등의 이른바 사기 행위 등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따져 물을 여부들이 많아졌고요. 지금 무소속 의원입니다마는 민주당 소속이었고 한때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국회 윤리심사 자문위는 제명 권고 결정까지 내린 바 있었거든요. 여전히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 등 이렇게 윤미향 의원을 감싸는 듯한 목소리도 있는데 이런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도록 만들어진 국회 내 배경은 없는지도 따져 물어야 될 대목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뒤에서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고요. 일단 참석한 것도 지금 문제란 지적도 많은데 솔직하지 못한 해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공직자는 거짓말을 하는 공직자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걸 솔직하게 하고 기록으로 남길 자세를 가지고 투명성을 국민에게 그대로 드러내줄 수 있는 것이 공직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자세인 거죠. 그게 없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공직자의 그 자격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건데요.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지금 해명이 지금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부분은 그렇게 좀 지적을 드리고 싶고 그렇지만 이런 거예요. 제도라는 게 이제 존재하면은 그 제도가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지기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윤미향 의원이 국회의원이라는 건 제도를 누리는 겁니다. 제도. 그 자연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법으로 정한 뭐 사전 접촉을 뭐 승인받아야 된다든가 이런 우리 법이 정한 것들을 지키는 것도 윤미향 의원의 어떤 의무인 건데 그런 것들은 하지 않고 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잘못을 본인이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제 여당에서 내지는 대통령께서 하시는 메시지는 저는 좀 약간 자제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왜냐하면 제도에 따라서 이것도 그냥 시시비비를 가리면 된다고 봅니다. 이걸 정치적 메시지까지로 확대를 하면 윤미향 의원뿐만 아니라 거기에 어떤 그 회오리가 생기면서 주변부까지 이렇게 빨려 들어오게 되면 결국 정치권이 해야 될 그리고 중요하게 다뤄야 될 이슈가 사라지고 이런 것만 남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차분하게 가셨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 의원에 대해서 정부 여당에서는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야당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정치권 입장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반국가 행위에 대해서는 정치 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조선 괴뢰도당이라는 말을 공공연히
내뱉는 반국가 단체에 동조한 윤미향 의원은 국회의원직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국민 자격조차 없습니다. 윤미향 의원 윤리를 개소한다고 하는데 어떠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자, 김상일 평론가께서는 네. 이제 그 제도에서 소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윤석열 대통령은요 반국가 행위에 단호히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사실상 윤미향 의원을 겨냥했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제대로 얘기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윤미향 의원의 이 반국가 단체 행사 참석, 대한민국 국민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예. 또 대통령의 발언 중에서는 이른바 북한의 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해킹 행위라든지 네. 불법적인 행위로 인한 이 국가적 안보를 위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도 예. 단호하게 대응해야 되는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윤미향 의원은 앞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 하나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끊어주기 위한 우리 자체의 자정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1야당인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윤미향 의원에게 오해해서 미안하다라고 하는 예. 그런 취지의 SNS 글을 올리면서 오히려 윤미향 의원을 강력하게 두둔하고 이러한 과거에 있었던 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 등에 대한 사태에 대해서 예. 그 책임을 언론과 검찰에 다서 돌렸거든요. 아하.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니까 윤미향 의원이 정말 이렇게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행위들을 아무렇지 않게 참석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여당이요 윤 의원의 조청년 행사 참석 이 헌법 위반이라면서 윤리특위에 제소를 했습니다. 의원직 제명까지 가능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럼 아까 말씀하신 네. 대로 이런 것들 절차도 다 좀 너무 나간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건 다릅니까? 네. 그러니까 위법한 행위가 있으면은 제도에 따라 위법을 따지면 되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그 국회의원으로서 윤리적으로 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윤리에서 따져야 되는 거죠. 저는 예. 그거는 그거대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윤미향 의원이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너무 키우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 거고요. 예. 그 민주당도 사실은 그렇죠. 민주당이 이제 좀 곤란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윤미향 의원이 무소속이 됐기 때문에 예. 그 좀 약간 어떤 비판을 한다든가 이런 게 자당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곤란한 부분은 있겠지만 그래도 국민의 인식을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인식이 윤미향 의원이 민주당 사람처럼 보이고 네. 그리고 침묵하는 게 제 식구 감싸기로 보인다면 그거는 민주당이 또 다시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청년에 있는데 조청년인데도 네.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일부 시민단체다 이렇게 네. 얘기하고 이런 여론이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 이거 갈라치기다, 색깔론 갈라치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윤미향 의원에서 아무 말을 안 하고 있는 민주당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 제도권과 비제도권을 좀 나눠서 보고 싶은데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제도를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예. 시민단체는 제도권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의 주장을 좀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제도권에서 걸러가지고 국민의 정책으로 실현하거나 집행으로 실현할 때 그걸 걸러서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민주당은 제도권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제도를 지키기 위한 행위들을 해주는 게 맞겠죠.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지금 윤미향 의원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알량한 본인의 어떤 그 의무감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은요. 예. 우리의 위협으로 바라봐지는 시각도 있지만 통일의 대상으로 바라봐지는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어허. 예, 그런 차원에서 이걸 좀 약간 걱정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고 그거에 대해서 좀 옹호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을 수는 있어요. 예. 그렇지만 현재 어떤 제도권 안에서 이루어진 거는 그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장경태 최고위원 조청년을 다소 친북 성향이 있는 정도로 있는 단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윤 의원을 옹호하는 듯한 이 발언을 하기도 해서 논란이 있죠. 민주당 일각에서 이런 주장,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네, 저 발언이 어제 저랑 아침 라디오를 예. 하면서 같이 설전을 벌였던 예. 내용인데요. 자꾸 거듭되는 이제 윤미향 의원의 조청년 참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네. 답을 좀 회피하고 또 조청년에 대해서 다소 친북 단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요. 뭔가 조청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위치마저도 부정하는 메시지를 냈던 것이죠. 예. 그래서 제가 조청년 잘 모르십니까라고 오히려 역으로 물어볼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네. 북한을 조국으로 두고 있고 주체 사상을 따르고 예.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북한이
김정은으로부터 노령 영웅 칭호를 받고 국기훈장까지 받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 있는 그 공간 속에서 윤미향 의원이 남조선 괴뢰도당 등을 언급하는데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심각한 문제다라고 말 한마디 꺼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끝끝내 여기에 대한 윤미향 의원의 문제라는 얘기를 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렇게 답변을 회피하시니까 민주당의 기본 입장이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네. 왜냐하면 당의 최고위원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라디오를 좀 정리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런 오해가 불거지지 않도록 민주당이 조속하게 입장을 정리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본 오염수 방류 이후에도 대형마트의 수산물 관련 이 추석 선물 세트 판매량 늘었습니다. 지난 주말 시장에 다녀온 분들도 많은데 정부도 첫 고비는 넘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수산물 코너에 몰린 손님들이 꽃게를 고릅니다. 이게 묵직한 걸로 사야 돼. 묵직한 거. 요즘 게장 먹을 때야 얼마나 맛있어. 오염수 논란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반응도 많습니다. 나는 그냥 믿어요. 그냥 믿고 먹어요. 추석 때는 주로 생선은 이제 저기 뭐지 그거 뭐 전 부쳐 먹으려고 동태전, 새우전. 대형마트의 수산물 추석 선물 세트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최대 49% 더 늘었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은 최대 2만 원까지 환급이 가능한 온누리 상품권이 유통되면서 방문 차량이 더 늘었습니다.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는 오후 6시 이후로 식당들의 자리가 없어서 손님들이 식당마다 줄 서 있었어요. 정부는 장기적인 추세가 중요하지만 일단 걱정은 덜었다는 분위기입니다. 방류 직후에 당초 저희가 우려했던 그런 수산물 위축, 가시적인 위축 상황은 없고요. 정부는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현재까지 특이사항은 없다며 현장을 방문한 우리 전문가들이 당분간 체류하면서 상황을 체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분양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평당 분양가가 4천만 원을 넘는 단지도 나오고 있는데 고 분양가 논란에도 청약 경쟁률은 치솟고 있습니다. 김예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분양을 시작한 서울 광진구의 한 재건축 단지. 전용 84제곱미터형 분양가가 14억 9천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평당 분양가가 4천만 원을 웃도는 수준이라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지만 경쟁률 98대 1을 기록하며 일반 분양 물량이 모두 팔렸습니다. 지난 4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는 넉 달 전 공급된 인근 신축보다 분양가가 10% 더 비쌌지만 7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경기 광명시에선 국민평형 분양가가 12억 원에 달한 아파트가 20대 1에 가까운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시멘트 가격이 2년 새 60% 뛰는 등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분양가가 잇따라 오름세를 지속하자 수요자 사이에서 지금이 가장 싸다는 인식이 확산돼 청약 열기가 과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문제는 공사비 부담에 첫삽을 뜨는 건설사도 줄어 향후 공급 부족에 따른 분양가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는 겁니다. 가격 급상승의 여지가 있다라고 국민들이 속단해서 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시장 상황에 이게 바로 영향이 주지 않도록 저희들이 미세 조정을 역점을 두고 좀 하려고 합니다. 정부는 주택 공급이 쪼그라든 현 시점을 초기 비상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수도권 아파트 청약 경쟁률 올해 1월 대비 100배 이상 뛰면서 청약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김민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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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 최고 13억 원에 달아 최근 분양이 13억 원, 고분양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인기가 높은 겁니까? 이게 이제 광명 뉴타운의 아파트가 지금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네. 광명 4구역입니다. 이 아파트가 분양가가 12억 7천 정도 나왔는데요. 전용 84 기준입니다. 8월인데 5월에 광명 1구역의 분양가가 10억 4,500이었거든요. 어이구. 그러니까 3개월 만에 2억 정도 오르니까 네. 이게 이렇게 올라도 되나.
기억나시나요? 올 1월에 둔촌주공 일병 구하기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전용 84가 13억대 나왔거든요. 둔촌주공 13억대 나와도 미계약이 많이 나왔는데 이게 광명에서 12억 7천이 과연 될까라고 했는데 뭐 다 됐습니다. 미계약도 다 계약이 됐는데 왜 이러냐라고 하면 일단 분위기 자체가 달라졌고요. 올 1월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굉장히 얼어붙어 있었다면 지금은 좀 녹았습니다. 투자 심리가 녹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좀 청약 시장의 특징이 있는데 최근에 약간 현장에 가보면 분위기가 매수자들이 주춤하긴 합니다. 상반기 좀 올랐다가 따라가도 되나 주춤한 상황인데 청약이 왜 이렇게 과열이 되냐면 계약금 10%만 내면 되고요. 중도금 대출 받고 2, 3년 정도의 불확실성 시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청약 시장이 그나마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분양가 상한제가 해제가 됐죠. 강남 3구, 용산구 빼고는 캡이 없어졌습니다. 분양가를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올리더라도 마음대로 올릴 수는 없는데 광명 같은 경우도 주변 아파트 가격이 다 올랐어요. 2, 3억 정도 올랐기 때문에 분양가는 주변 아파트와 비례해가지고 오르는 만큼 올립니다. 그런 상황이 여러 가지가 맞물린 것 같습니다. 네, 분양가도 분양가인데 이제 앞서도 짚어주셨지만 청약 경쟁률 연초 대비 100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어떤 열풍이라고 봐야 하나요? 저는 열풍이라기보다는 이게 정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올 1월이 너무 얼어붙었고요. 올 1월은 0.28대 1이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경쟁률이었고 지금 8월이 36대 1 정도 나오는 거로 봐서 지금이 저는 과열이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데 2단계에서 더 넘어가면 과열 단계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최근 국토부 장관께서도 브레이크를 좀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이 이제 정상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3.3제곱미터 분양가 4천만 원. 이야, 이게 더 그러면 오른다는 뜻입니까? 오를 수도 있어요? 올라갈 수도 있는데요. 결국에는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상도동에도 이제 아파트 분양을 했는데 3.3제곱미터당 거의 4천만 원 가까운 분양가가 나왔거든요. 주변 아파트보다 조금 높게 나오긴 했는데 여기가 역세권도 아니고요. 약간 구릉지입니다. 경사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높게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건축비,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분양가 상승 압력이 높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분양가를 계속 올리기는 부담스러울 겁니다.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 분위기에 달렸다. 주변 집값이 얼마나 더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분양가 상승이 결정될 것 같은데 최근 분위기가 현장에 가보면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올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울 지역 미분양 주택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리고 있거든요. 부동산 시장 활성화되는 신호탄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미분양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올 1월에 전국 미분양이 7만 5천 호 정도 됐는데요. 지금 올 7월 기준에서 6만 3천 호까지 내려왔거든요. 국토교통부에서는 6만 2천 호가 위험 수위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굉장히 많이 내려왔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추이는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요. 중공업 미분양이 꾸준히 늘어났는데 7월 통계 보니까 소폭 줄었습니다. 지방에도 이제 투자 심리가 조금씩 회복이 되면서 미분양이 소진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봐야지 이게 아직까지 작년 1월이 2만 1,000호였거든요. 작년 1월하고 비교해 보면 아직도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그렇게 과열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달에 뭐 3만 3천여 가구 분양해서 올해 최대 물량 쏟아진다는데 그러면 내려갑니까 이제? 분양 물량은요, 3년 후에 입주 물량을 의미하거든요. 지금 부동산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고요. 내 집 마련하려는 분들이 이제 초조한 마음을 조금 달래주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분양 물량이 많다고 해서 당장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걸그룹 피프티와 전속 계약 분쟁을 겪고 있는 소속사가 새 걸그룹을 육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피프티 사태가 불러온 파장, 박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피프티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지 일주일 만에 소속사 어트랙트가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새 걸그룹을 육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어트랙트 측은 본안 소송까지 하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텐데 돌아오지 않겠다고 한 가수를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으냐고 했습니다. 온라인에선 즉각 어트랙트가 피프티를 손절하려는 것, 피프티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전속 계약 기간 중에 사전 접촉, 즉 템퍼링을 막는 템퍼링 방지법 추진에 힘이 실리는가 하면 표준 전속 계약서를 수정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기획사가 표준 계약서를 지키지 않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또 멤버 구성원들도 템퍼링의 어떤 사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양쪽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수정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피프티피프티는 앞서 법원의 기각 결정에 항고하는 한편 본안 소송도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조인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프란치스코 교황이 몽골에 도착했습니다. 교황이 카톨릭 신도가 가장 적은 나라인 몽골을 처음 방문했는데요. 그 모습을 사진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주말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를 방문했습니다. 86세로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교황은 10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몽골에 도착했고 직접 미사를 집전하기도 했습니다. 티베트 불교 신도가 가장 많은 몽골은 현재 카톨릭 신도가 1,400여 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몽골에선 교황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평소라면 방문한 나라에서 수많은 신도들의 환영을 받았지만 몽골에서는 교황이 탄 차가 사람보다 훨씬 많은 말과 양떼를 지나쳤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네, 그런데 교황이 왜 이렇게 신도들이 적은 몽골을 방문하게 된 건가요? 네, 프란치스코 교황은 오래전부터 작은 교회가 세워진 소외된 지역을 방문하는 것을 꾸준히 실천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교황은 몽골 대통령이나 불교 원료들을 만나기도 했지만 몽골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을 돕는 자선단체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네, 전 세계 소외된 지역을 찾는 교황의 모습을 보니 마음 한켠이 따뜻해집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9월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더위가 기승입니다. 전국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어제보다 더 오르면서 32도 보이겠습니다. 광주 31도, 대구도 30도로 후텁지근하겠고 습도도 높아서 더 덥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후부터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며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 전남 서부 남해안으로 5에서 40mm 정도가 예상되고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짧은 시간에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영남 해안과 전남 남해안, 제주로는 강한 바람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 지역은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이 32도, 대전과 전주는 30도까지 오르겠고요. 강릉은 27도 보이겠습니다. 내일도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당분간 30도 안팎의 늦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